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관용 전 국회의장님, 김원기 전 국회의장님, 임채정 전 국회의장님, 김형호 전 국회의장님, 정의화 전 국회의장님,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님, 이홍구 전 국무총리님, 박주선 국회 부의장님, 이주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국회 개헌특위위원과 내외 귀빈 여러분, 69번째 제헌절을 맞이하여 국회가 준비한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데 대해 국회를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헌법기관장으로서 우리 헌정사를 이끌어 오신 원로 여러분을 모시고 30년 만에 추진되는 개헌에 대한 고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1948년 7월 17일 제헌국회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 재민의 원칙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로부터 69년이 지난 오늘 민의 광장인 국회에서 새로운 헌정 질서를 논의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원로 여러분의 경륜과 지혜를 바탕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개헌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지 함께 숙고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대토론회를 계기로 앞으로 각계에서 개헌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논의 수준도 한층 더 깊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세기 첫 개헌이라는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 대한민국은 거센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부단히 앞을 향해 전진해 왔습니다.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빛나는 성취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밑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도 날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역사의 경랑을 헤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시스템도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까닭입니다.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은 시대적 상황에 맞게 다듬고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최고 규범으로서의 권위와 실질적 효용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헌법 질서를 통해 낡은 국가 시스템을 혁신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오늘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서 개헌은 더 이상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개헌 추진의 3대 원칙도 밝혔습니다.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이 그것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권력의 요구에 의한 개헌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4.4 5.18 개헌과 유신 개헌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헌은 권력이나 특정 정파가 주도하는 개헌이 아니라 국민이 주도하고 국민에 의해 만들어지는 상향식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국민이며 그 목표는 국민 통합과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입니다. 개헌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모으고 에너지를 결집시키는 일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역할입니다. 우리 국회는 올해 초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개헌 투기를 구성하여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전국 순회 토론회도 계획하고 있으며 온라인 창구 개설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여 국민의 요구와 의견을 모아나갈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개헌은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하여 시대 정신에 맞게 제도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이번 개헌을 관통하는 시대 정신은 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나라의 역량이 한 곳에 편중되면서 권력의 오남용과 국가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국민의 자유가 침해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개헌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돕고 또 견제하면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중앙 집권 시스템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새롭게 배분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해야 합니다. 기본권의 주체를 확장하고 양성평등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며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새로운 기본권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이 국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고 또 제대로 집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재정제도를 반드시 보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의사가 정치 현장에 제대로 투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도 함께 손봐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앞선 경축사에서 개헌과 관련된 모든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개헌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근간임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표를 고려할 때 개헌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올 연말까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함께하신 개헌특위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오늘 대토론회를 계기로 남은 반년 동안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수기와 연구를 거듭하여 개헌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다양한 의견을 모아 단일한 개헌안을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소통하며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정신이며 국회의 역할입니다. 힘들더라도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개헌안에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담을 수 있고 새로운 헌법이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국회의장으로서 개헌의 성공을 위해 모든 역량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지난 상반기 유례없는 가뭄으로 우리 사회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기후제라도 지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사막에 사는 인디언들이 기후제를 지나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합니다. 혹시 그 이유를 아십니까? 비가 내릴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간절함과 끈질긴 노력이 개헌 과정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촛불 시민혁명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의 간절함이었습니다. 이제
국민의 부름에 우리 국회가 응답할 때입니다. 부디 오늘 대토론회가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싹틔울 단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의 기조연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회 사무총장입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진행된 개헌 논의의 배경과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지난 2008년과 2014년 국회의장 직속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두 차례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2008년에는 1년여에 걸친 연구 끝에 개헌의 필요성과 개헌의 기본적인 방향을 밝혔으며 2014년에는 구체적인 헌법 개정안을 조문 형태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단체를 포함한 각계각층에서도 개헌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화문화아카데미, 나라 살리는 헌법 개정, 국민주권회의, 지방분권, 국민행동과 같은 단체는 분권을 지향하는 개헌안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제20대 국회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개헌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님은 취임 일성으로 새로운 시대 정신을 담아내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올해 초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여야원 36명으로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위는 지금까지 14번의 전체 회의와 11차례의 소위원회를 열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청회를 2차례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을 구하고 24개 시민단체로부터 개헌에 관한 목소리를 들었으며 여러 헌법기관과 대선 후보의 의견도 청취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국민 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하여 11차례의 지역별 국민 대토론회를 비롯하여 원탁토론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각계 전문가 53명이 모인 자문위원회를 개헌특위 소속으로 구성하여 80여 차례에 이르는 회의를 개최하면서 다양한 견해를 수렴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지난 반여 년 동안 개헌특위에서 논의된 현황을 주요 사항별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권 보장의 강화입니다.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안전권, 정보기본권 등과 같은 새로운 권리를 신설하고 기본권의 성격에 따라서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권력 구조와 관련하여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한을 나누고 국회의 책임과 기능을 강화하여 권력 분립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를 확립해야 한다는 원칙도 세워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에도 원칙적으로 공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력 집중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분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개헌과 함께 선거 및 정당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점에도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6월 27일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개헌특위와 나란히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동안 헌법 개정과 관련하여 논의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국회 사무처도 개헌특위가 구성되기 전부터 그동안 논의되었던 내용을 책으로 묶어 개헌특위 위원들과 국회의원들께 사전에 배포하는 등 개헌특위 활동 지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고 모두가 행복한 개헌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새로운 개헌의 과제입니다. 먼저 김원기 전 국회의장님, 김형호 전 국회의장님,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님, 이홍구 전 국무총리님 네 분께서 간략한 지정 토론을 하시고 이어서 박관용 전 국회의장님, 임채정 전 국회의장님, 정의화 전 국회의장님 세 분의 종합 토론이 이어진 후에 정세균 국회의장님의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원기 전 의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김원기 의장님께서는 제17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십니다. 토론 시간은 5분입니다. 87년 체제 이후에 개헌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제일 먼저 개헌을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먼저 왜 개헌에 일생을 헌신하겠다, 바치겠다 하는 그러한 결의를 하게 되었는가 하는 동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30년 넘게 정치 일생을 살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국회와 정치인, 우리 정치권에 대해서 어떤 분야보다도 극단적인 불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서 정치가 조금씩 사실상 발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그것이 오히려 더 호전되지 않고 더 악화되는 이런 현상 속에서 참으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치가 개선은 상당 수준 되고 있지만은 모든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 이것 때문에 이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의 가치의 중심은 어떻게 하면은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느냐, 이것이 가치의 중심이 돼서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도 대화와 타협, 협상의 정치가 아니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 선거의 유리한 고치를 점정하기 위한 이러한 전투적인 정치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것이 정치의 부분적인 개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눈에는 조금도 나서지지 않고 악화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비쳤기 때문에 정치 불신은 계속 가중되어 왔던 것입니다. 2001년 3월 달 김대중 대통령 정권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민주당의 총재를 겸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정치를 개혁하느냐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최고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정치 개혁도 모든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혁파하지 않고는 어떤 개혁도 의미가 없다. 이러한 말을 했고 그것은 사회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 아래에 있는 최고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해서 치받는 걸로 이렇게 오해해서 많은 언론들이 그것을 크게 보도했고 그때부터 우리 정치권의 제왕적 대통령제 그리고 개헌이라고 하는 화두가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되었고 논의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개헌은 그동안에 권력을 가진 권력자가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연장하기 위해서 한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개헌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부정적으로 돼서 이것이 제대로 확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7대 국회, 18대 국회를 거치면서 이 개헌 논의는 국회를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그리고 시민사회 또 국민 일반에까지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어서 특히 지난번 촛불 시민혁명 그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 전반에 이 헌법이라고 하는 이 근본 틀을 개정하지 않고는 어떤 정치 개혁도 불가능하다 하는 이런 인식이 국민 일반에까지 널리 퍼져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는 모든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개헌을 공약했고 또 특히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 때 공약한 것을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여러 차례 반드시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개헌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적인 호기를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나는 여야 정치권 또 학계, 시민사회 그리고 국민들이 개헌에 자신감을 가지고 다 같이 협력하고 참석한다면은 이번 개헌은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 가지 부탁을 정치하시는 개헌을 주도하는 정치인들 그리고 시민사회 또 국민들 여러분께 세 가지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헌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국회 3분의 2 이상의 의석이 합의하지 않으면 국회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이 3분의 2의 유력 정당 전체가 합의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개헌 의논이 많은 국회에서 할 때 정당의 경계를 허물고 이 개헌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이 정치권에 서로 전투적인 이런 싸움을 하는데 앞장서지 않고 그것을 완화시키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자세를 가져줄 것을 바랍니다. 특히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할 때 딴 것은 지금까지 다 중요한 문제를 정당 투표로 해왔습니다마는 개헌 투표만은 지금부터 논의해서 자유 투표를 하는 그러한 문제를 심각하니 논의할 필요가 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통령과 이 개헌과의 관계입니다. 대통령이 그동안에 이 개헌을 주도함으로써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을 과거에 낳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 개헌 논의에 앞장서고 너무나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개헌도 성사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야 정치권 모두는 대통령과 개헌 문제에 대해서 소통하고 합의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임할 때에 이 개헌은 성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촛불 시민혁명 이후에 국민은 주권자로서 완전히 각성을 했습니다. 과거처럼 개헌을 정치권에서 논의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끌고 나가는 그런 자세 가지고는 개헌은 성사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주권자인 국민을 의식해서 다양한 의견이 국민 참여가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다양한 노력을 해야 이 개헌은 성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원기 의장님 고견 잘 들었습니다. 오늘 사실은 많은 시간을 할애해드려야 됩니다만은 중계방송 시간이 1시간으로 한정돼 있어서 대단히 참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 점을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형호 전 국회의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김형호 의장님께서는 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십니다. 예, 재헌절을 맞아서 헌법의 존엄성과 시대 여망에 부응하는 개헌의 필요성을 일깨워준 정세균 국회의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행 헌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권력의 집중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을 중심한 행정부가 국회나 법원에 비해 과도한 권한을 가진 데 비해서 권력을 상호 견제하거나 대통령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시스템은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이긴 자가 모든 것을 갖는 오로한 나신 게임에서 패배한 야당이나 과격파 또는 기득권층은 조직적 저항적 반대 투쟁과 전투적 권력 교체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다수 국민은 정치 참여에서 소외되고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혐오, 불신 풍조가 조성됐으며 한국 사회의 갈등 구조를 심화시켰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은 먼저 상권 분립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첫째, 자기가 집행할 법률을 자기가 마음대로 국회에 제출할 수 있고, 둘째, 자기가 쓸 국가 예산을 자기가 편성하여 국회는 심의만 하도록 하고, 셋째, 자기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자기가 직접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미국 대통령은 생각할 수도 없는 막강한 권한들입니다. 또한 현행 헌법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의 임명에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 있습니다. 상권 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더구나 국민 생활과 직결되고 국가 권력의 핵심 집행기관인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든 구조입니다. 장기 집권 방지와 평화적 정권 교체는 현행 헌법의 장점입니다. 또 장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가 제도화되지도 정교화되지도 못함으로써 지도자의 공인의식, 책임감, 제도와 공론에 의한 권력 행사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무뎌지게 되는 약점을 안게 되었습니다. 결국 국민에 대한 헌신과 봉사보다는 누려야 할 권력의 유혹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새로 당선된 대통령은 그 막강한 헌법적 권한과 5년 단임이라는 시간적 제약, 그 딜레마에 빠져서 새로운 업적 쌓기와 전임자 업적 지우기를 반복함으로써 여러 부작용을 발생하였습니다. 전 정부에서 하던 중장기 사업은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사라지고 주무부서는 통폐합되고 책임자와 담당 공무원은 한직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공무원은 의욕을 잃고 정부는 단기 성과에 집착하다 보니 국가 경쟁력은 떨어지고 중장기 비전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모든 권력 주체들에게 엄정한 책임이 부과되어야 합니다. 그 길만이 대통령도 나라도 국민도 사는 길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려면 첫째,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나누는 이원정부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든지, 둘째, 아니면 미국과 같은 순수 대통령제를 채택해야 합니다. 셋째, 그 어떤 경우든 국회의 권한은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부 권한의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이 국회로 넘어오거나 국회의 견제 장치가 더욱 강력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강한 상태에서는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에 국민이 선뜻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의원 내각제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 마련할 개헌안에는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책임성을 명시하고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원 정부제를 하잔다면서 대통령은 외치, 총리는 내치를 전담한다는 발상은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협치에 의한 권력 균정과 야합에 의한 권력 나눠먹기는 다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두겠다는 발상도 임시 미봉책입니다. 포퓰리즘에 의해 탄생한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두자는 것은 누구도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고 생색만 내겠다는 또 다른 포퓰리즘적 발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헌을 통해서 국회를 완전히 세종시로 옮기지 않는 한 국정의 비효율성은 심각히 정대되고 국가 경쟁력은 더욱 떨어질 것입니다. 일방, 독선, 아집, 무책임의 정치에서 대화, 협치, 공정과 책임 정치로 변해야 합니다. 개헌이 그 시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호 의장님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님 토론 순서입니다. 이강국 소장님께서는 대법관과 제4대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네, 먼저 작년 4.13 총선에서부터 시작된 격동과 대편협의 와중에서도 흔들림 없이 개헌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국회와 개헌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은 개헌에 관한 대부분의 논점들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저는 시간도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또 몇 가지 제 의견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본권의 확장과 보장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순서이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이나 정치권에서는 기본권 보장보다는 국가 권력 구조에 대해서 관심들이 지대하시기 때문에 먼저 국가 권력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행권 중에 대통령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도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아야겠다고 하는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의지가 지금도 매우 강력합니다. 30년 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대통령의 권력 권한이 너무 강화되거나 대통령의 권한이 남용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는 입장일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요구를 종합한다면은 결국 국회가 또 우리 국민들이 검토할 수 있는 권력 구조는 분권형 대통령제 아니면은 이원 정부제에 대해서 검토를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권한의 남용은 주로 인사권의 발동으로 표현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강력한 제한과 견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입법권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국회의 입법권도 분권이 되어야 하고 더욱 강력해져야 합니다. 더욱 강력해져야 대통령을 비롯한 집행권의 압력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원제가 아니라 양원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양원제 중에 일원이 지역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방 분권의 강화를 위해서도 아마 큰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사법권도 분권돼야 하고 또한 조정이 돼야 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 현행헌법 107조 1항에 보면은 법률에 대한 위헌 심판권은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으면서도 107조 2항에서는
법률 이하의 규범인 명령규칙 처분에 대한 유연성은 법원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어 있는 나라치고 이렇게 규범에 대한 유연 심판권을, 규범 통제권을 이원화하고 있는 입헌례는 전혀 없습니다. 이 규범 통제권의 일원화, 통일은 반드시 이번 헌법 개정에서 정리되어야 옳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국회도 또 우리 헌법재판소도 추상적 규범 통제 절차를 도입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이 추상적 규범 통제 절차에 의해서 정치적 평화를 유지를 하고 국력의 낭비를 막는 걸로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추상적 규범 통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건과 관계없이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해서 바로 그 유연성의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제도인데, 쟁점 법안이 국회에서 경론이 벌어지고 논의를 하더라도 결국 결과에 가서는 다수당의 의사에 의해서 통과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의장석을 점령해야 하고 상임위원회 출입문을 잠궈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국회 선진화법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확신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훨씬 벗어나는 높은 차원의 정치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추상적 규범 통제 절차를 도입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우리 헌법에 보면은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도록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대법원장에 대해서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대통령의 단임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점도 있지만 보다 더 깊은 뜻은 대법원장이 중임이나 연임에 관해서 관심 갖지 말고 법원을 잘 관리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유지되는 그런 판결을 하도록 함으로써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어내려는 그런 취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건을 처리하고 담당하는 것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는 임기를 약간 연장을 하는 대신에 연임이나 중임은 할 수 없도록 아주 정리를 하는 것이 확실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지방 분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국회 자료를 보니까 이 지방 분권이 조금 약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방 분권은 지역의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한 중앙 권력을 제한하고 견제하는 데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세계적인 비교 헌법학자인 칼 레벤슈타인은 미국의 대통령제가 독재로 흐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우선 미국의 연방제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낙태도 자유롭고 총기 소유도 자유롭고 또 사형도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주에서는 이런 사항들이 모두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각 주가 연방국가 비슷하게 별도의 국가처럼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우리도 그렇게까지는 나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 지방 권력, 중앙 권력, 특히 대통령의 권력 제한을 위해서는 이 지방 분권을 보다 강력하게 밀고 나갈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는 경우 남북한 사이에 연방제 국가가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연방국가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 분권의 체제를 경험하고 생활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 헌법상의 권력 구조를 이제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는 공천제도를 포함한 정당제도, 그 다음에 선거제도의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관한 심도 있고 또 조속한 개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벌써 이 시간 넘었다고 쪽지가 왔습니다. 오늘 이걸로 그냥 간단하나마 제 말씀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강국 소장님, 경륜 있는 법률가로서 개헌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못 드린 점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용구 전 국무총리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구 총리님께서는 제28대 대한민국 국무총리로 재직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제69회 재헌절에 국회에서 헌법 개혁에 대한 토론회가 있는 것은 특별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가 심각한 정치 위기, 헌정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던 것은 다름 아닌 국민들의 성숙한 헌법 존중 문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입장들은 다 달랐고 모임의 성격들도 다 달랐지만 모두가 결국은 헌법을 지키고 헌법에 따라서 행동하면 해결책은 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점까지 우리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치개혁은 피할 수 없는 국가개혁의 선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의장께서 경축사 하신 것을 보니까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헌법 개정은 더 이상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이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맞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로부터 30년 동안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발전보다는 퇴화했다 하는 생각을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4.13 총선거에 나타난 민의는 한마디로 우리나라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경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세력의 주저, 회피, 무책임, 무반응, 이런 가운데서 정치 파탄이 온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 또 그 후에 대선, 그리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달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과제는 참으로 많습니다. 이 많은 과제에 정신을 집중하다 보면 또다시 가장 중요한 과제, 가장 기초가 되는 정치개혁, 개헌, 또 뒤로 밀릴까 봐 벌써부터 걱정이 국민들 마음속에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번에는 절대 그러한 일이 없도록 국민의 뜻을 모으고 이것을 결실을 맺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까 총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개헌특위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18대 국회, 19대 국회에서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 준비는 뭐 그 정도면 상당히 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준비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확실한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강화는 물론 지금 여러 분들께서 이미 강조하신 것 같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예방하는 산권 분립과 지방 분권의 구체적 강화가 실현되리라고 믿습니다.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그리고 책임을 적절히 나누는 분권은 국가 권력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가 권력을 늘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문제는 권력의 문제도 하나 있지만 국가 운영의 효율성이 현저하게 내려가고 떨어지고 있다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반등시키려면 사실은 국가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힘은 바로 분권에서 나온다. 힘을 한 군데에서 움켜쥐면 줄수록 실제로 권력은 줄어간다 하는 원리를 모든 국민들이 철저히 인식하고 그래서 개헌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 5천만이 넘는 규모의 민주국가, 특히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가 누구를 어떻게 대표하느냐의 체제 운영에 관해서 확실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정치 불신도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촛불 집회가 보여준 광장 민주주의와 의사당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느냐가 지금은 당면한 최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팽배한 정치 불신의 풍조를 제대로 진정시키려면 개헌과 더불어 이미 또 다 강조하신 것 같이 이번에 확실히 선거법 개정과 정당법 개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 투표를 실시한다는 것은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엄숙히 이미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국민이 실망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앞길을 더 어둡게 하지 않게 확실한 개헌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구 총리님 오랫동안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해 오신 대정치학자로서의 경륜이 담긴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총리님께서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전직 국회의장님 세 분의 종합 토론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3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박관용 국회의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박관용 의장님께서는 제16대 국회 전반기의 국회의장직을 역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헌법은 기본권이 목적입니다. 권력 구조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를 보면은 9차례의 개헌이 있었는데 모두가 권력 구조에 국한되었다는 사실을 의원님들이 상기하실 필요가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개헌의 초점이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분권하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헌법의 규정보다는 우리 정치 문화가 더욱 대통령의 권한을 제왕적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정치 문화에 대해서 정치인들에게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기 위해서 분권, 다시 말해 이원 집정부제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내치와 외치가 분명히 구분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또 여소 야대와 같은 현상이 났을 때의 대립과 충돌,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권력 분립 형태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국회의장 또는 이 육선 의원으로서 내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단원제는 대단히 위험한 체제다. 양원제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정부에서 근무했을 때 절실히 느낀 것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주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국정에 혼란이 매우 많이 생깁니다. 때문에 이런 이 대통령 임기제와 관련된 것입니다만은 총선과 대선의 주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관영 의장님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고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임채정 전 국회의장님 토론 순서입니다. 임채정 의장님께서는 제17대 국회 후반기에 국회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오늘 발제하신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도 짧거니와 지금 그 헌법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부분에서 여러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상당히 깊이 진전을 이루었다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 구체적으로 논의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헌은 그동안 한국의 개헌이라는 것이 주로 권력자 중심으로 또는 당파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것이 민의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어떤 분 주장에 의하면 평균 7년에 한 번 정도 개헌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87년 헌법은 어떻든 간에 30년을 유지해온 가장 최장수의 헌법이었고 그것은 그나마 타협적인 헌법이었다고 그러지만 민의 그 개헌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 효력이 이만큼이라도 유지되어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87년 헌법으로는 이 변화된 우리 이 삶을 규정할 수도 없고 또 무엇보다도 오늘날 이렇게 헌법이 얘기가 되고 있는 개헌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지난 촛불 집회가 결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촛불 집회 이전까지의 개헌이라는 것은 주로 권력 구조에 한정되다시피 했던 것이었지만은 촛불 집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개헌 논의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들의 삶의 내용, 우리 국민들의 행복의 조건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고 요구하는 그런 쪽으로 개헌의 방향을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건 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무슨 권력 구조 문제는 물론 그러한 것을 이루기 위한 우리들의 그 국민들의 삶의 변화와 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권력 구조가 얘기되는 것이지 권력 구조가 개헌의 중심이 되는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정치 현실과 관련되기도 하고 오늘 헌법이 이렇게 개헌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도 지금 우리 삶의 내용을 변화 발전시켜달라고 하는 촛불의 집회라든가 이런 것도 따져보면은 결국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우리 역사가 유지되고 왔던 그 몇 가지 조건들 이렇게 변형시켜 왔던 어찌 보면 왜곡시켜 왔던 몇 가지 조건들을 위해서 성립됐다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물론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남북분단이라는 조건. 그 남북분단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우리 사회에서의 진보적 주장 또는 이 변화에 대한 강력한 요구 이런 것들이 많이 압제되어 왔고 또 그것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며 그런 정당한 국민들 또는 민의 정당한 요구가 그러한 남북 분단적 상황에 따르는 그것은 압제 또는 거기에서 따르는 왜곡 등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변질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가 발전되지 못하고 우리 한국 국민들의 삶이 왜곡되거나 또는 발전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남북 분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경제력 집중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 민주화는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재벌 위주의 한국 경제에 있어서 우리도 국민들의 삶이 행복을 또는 정당한 권리를 또 정당한 삶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그런 약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유지시키는 것으로서 제왕적 대통령제 그리고 또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서 지역 분열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한국 사회가 불행한 사회로 또는 불만의 사회로 변화되게 만드는 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개헌은 촛불 민심을 우리가 받는다고 그런다면은 이러한 역사적 조건과 헌법을 헌법이게끔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개정하고 변화시켜야 하는 입장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한 그 헌법의 여러 가지 구체적 상황들이라든가 구체적 조문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이제서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헌법 개정의 기본 원칙, 기본 정신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이냐. 그것은 촛불에서 요구된 여러 가지 요구 그리고 그런 그 요구의 바탕에 있는 우리들 삶에 대한 어떤 그 지향성 이런 것을 이번 개헌에서는 반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국에서의 우리 헌법 외에 이면 헌법이 있다라고 하는 야유, 우리 한국 헌법에 대한 야유 이것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권력 구조 문제에 있어서도 선거 제도에 개편이 없는 한 지금 그 무슨 뭐 그것이 어떠한 무슨 이원 집정부제 형태로 가든 무엇으로 가든 간에 그것은 이 선거제도의 개편 없이는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개헌이 개악이 될 염려도 있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선거제도에 대한 또는 정당제도에 대한 확실한 그런 전제 위에서 개헌이 또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헌법이야말로 민이 주도가 되는 헌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민과 국회가 주도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권력과 당파가 주도가 되어 왔던 개헌이 이제 비로소 헌법의 주체 세력들, 헌법의 주인들에 의해서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이번에는 그런 정신, 그런 입장을 분명히 하는 개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채정 의장님 역시 경륜에서 우러나온 좋은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의화 전 국회의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의장님께서는 제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방송과 약속한 1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존경하는 특위위원님들이 특히 얘기 많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을 3분 동안에 다 드릴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앞서 말씀하신 원로들의 말씀을 제가 잘 듣고 저와 생각이 유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양원제부터 해서 모두가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위기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내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부의 위기를 이겨내는 방법은 우리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해내고 화합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인데 그 기본은 저는 개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정세균 의장님께서 재헌절을 맞아서 오늘 그 개회사를 통해서 스케줄을 쭉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그에 걸맞게끔 진행되어서 내년 지방선거 때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국민투표가 잘 이루어져서 내년에는 꼭 개헌이 이루어지도록 역사적인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특위위원님들이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이미 다 나왔습니다만 제가 의장을 하면서 선거제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국민을 통합해내는 데는 지금과 같은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나 또는 소선거구제를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것은 오히려 통합이 아니라 서로 분열을 야기하는 그런 제도라는 생각에서 저는 중대선거구제를 누누이 강조했습니다만 각 당의 당리 당략 때문에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번 개헌에서 이것만은 꼭 좀 들어갔으면 싶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선거제도는 표의 등가성 그리고 이 표의 비례성을 보장해야 된다 하는 조항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헌법의 그 정신 아래 선거법이 개정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좀 드리고요. 오늘 이강국 소장님이나 여러분들께서 지방분권 말씀을 다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20여 년 해왔습니다만 사실 제자리 걸음입니다. 지방이 제대로 제할 일을 할 수 있게끔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지방의 그 분권 하에서 정치인도 이루어지고 각 지역이 나름대로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정책도 결정하고 이끌어감으로써 대한민국은 크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선배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권력 구조에 대단히 관심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는 한 저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이원 집정제로 가서 대통령은 4년 중임으로 하더라도 적절한 임무를 줘서 내치 외출을 가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중대한 몇 가지의 걸 들이더라도 총리는 국회에서 뽑을 수 있는 그런 인사의 대변화를 줘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이원 집정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끝으로 이제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개헌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마 각 당에서 권력 구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야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만은 정말 당리 당략이나 사리사욕을 떠나서 오직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잘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난 19대 국회에서 개헌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셨던 우리 정의화 의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세균 국회의장님의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정말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헌법과 관련된 최고의 권위를 말씀하실 수 있는 헌재 소장님 또 총리님까지 이렇게 함께해서 아주 경륜이 넘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개헌특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한된 시간에 여러 언론님들을 모시니까 좀 제대로 다 말씀을 듣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과욕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그간에 저희들도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개헌은 권력에 의한 개헌이 아니고 정말 국민들의 참여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개헌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개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국회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국민과 소통을 하고 전문가나 유력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민들께서 그 개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통로를 마련할 생각이고 또 진행되는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드림으로 해서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그야말로 국민에 의한 개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작정입니다. 지금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2007년이라고 본다면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에 국회에서도 많은 준비를 했고 역대 의장님들께서 노력을 해 주셔서 축적된 정보도 많이 있고 또 지금 현재 개헌 특위나 또 자문위원회가 너무 열정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이번 개헌은 정말 탄탄한 그리고 급하게 추진하는 개헌이 아니고 아주 차분하게 제대로 잘 준비된 그런 개헌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국민 여러분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개헌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75%가 개헌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개헌을 하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겠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의 말씀을 해 주셔서 국민들께서도 개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기대를 하고 계시구나.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국회가 또 정치권이 여기에 제대로 응답해야 된다 하는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린 그런 그 절차와 일정에 따라서 꼭 개헌에 성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재헌제를 맞이해서 저희 국회가 원로를 초청해서 이렇게 토론회를 갖게 되었는데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의장님들, 소장님 또 총리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우리 원로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꼭 개헌에 성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투적인
정치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것이 정치의 부분적인 개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눈에는 조금도 나서지지 않고 악화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비쳤기 때문에 정치 불신은 계속 가중되어 왔던 것입니다. 2001년 3월 달 김대중 대통령 정권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민주당의 총재를 겸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정치를 개혁하느냐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최고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정치 개혁도 모든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혁파하지 않고는 어떤 개혁도 의미가 없다. 이러한 말을 했고 그것은 사회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 아래에 있는 최고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해서 치받는 걸로 이렇게 오해해서 많은 언론들이 그것을 크게 보도했고 그때부터 우리 정치권의 제왕적 대통령제 그리고 개헌이라고 하는 화두가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되었고 논의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개헌은 그동안에 권력을 가진 권력자가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연장하기 위해서 한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개헌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부정적으로 돼서 이것이 제대로 확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7대 국회, 18대 국회를 거치면서 이 개헌 논의는 국회를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그리고 시민사회 또 국민 일반에까지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어서 특히 지난번 촛불 시민혁명 그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 전반에 이 헌법이라고 하는 이 근본 틀을 개정하지 않고는 어떤 정치 개혁도 불가능하다 하는 이런 인식이 국민 일반에까지 널리 퍼져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는 모든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개헌을 공약했고 또 특히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 때 공약한 것을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여러 차례 반드시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개헌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적인 호기를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나는 여야 정치권 또 학계, 시민사회 그리고 국민들이 개헌에 자신감을 가지고 다 같이 협력하고 참석한다면은 이번 개헌은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 가지 부탁을 정치하시는 개헌을 주도하는 정치인들 그리고 시민사회 또 국민들 여러분께 세 가지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헌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국회 3분의 2 이상의 의석이 합의하지 않으면 국회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이 3분의 2의 유력 정당 전체가 합의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개헌 의논이 많은 국회에서 할 때 정당의 경계를 허물고 이 개헌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이 정치권에 서로 국민이 주도하고 국민에 의해 만들어지는 상향식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국민이며 그 목표는 국민 통합과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입니다. 개헌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모으고 에너지를 결집시키는 일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역할입니다. 우리 국회는 올해 초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개헌 투기를 구성하여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전국 순회 토론회도 계획하고 있으며 온라인 창구 개설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여 국민의 요구와 의견을 모아나갈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개헌은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하여 시대 정신에 맞게 제도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이번 개헌을 관통하는 시대 정신은 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나라의 역량이 한 곳에 편중되면서 권력의 오남용과 국가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국민의 자유가 침해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개헌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돕고 또 견제하면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중앙 집권 시스템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새롭게 배분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해야 합니다. 기본권의 주체를 확장하고 양성평등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며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새로운 기본권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이 국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고 또 제대로 집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재정제도를 반드시 보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의사가 정치 현장에 제대로 투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도 함께 손봐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앞선 경축사에서 개헌과 관련된 모든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개헌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근간임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표를 고려할 때 개헌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올 연말까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함께하신 개헌특위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오늘 대토론회를 계기로 남은 반년 동안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수기와 연구를 거듭하여 개헌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다양한 의견을 모아 단일한 개헌안을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소통하며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정신이며 국회의 역할입니다. 힘들더라도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개헌안에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담을 수 있고 새로운 헌법이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를 확립해야 한다는 원칙도 세워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 입법권과 자치 재정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에도 원칙적으로 공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력 집중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분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개헌과 함께 선거 및 정당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점에도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6월 27일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개헌특위와 나란히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동안 헌법 개정과 관련하여 논의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국회 사무처도
개헌특위가 구성되기 전부터 그동안 논의되었던 내용을 책으로 묶어 개헌특위 위원들과 국회의원들께 사전에 배포하는 등 개헌특위 활동 지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고 모두가 행복한 개헌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새로운 개헌의 과제입니다. 먼저 김원기 전 국회의장님, 김형호 전 국회의장님,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님, 이홍구 전 국무총리님 네 분께서 간략한 지정 토론을 하시고 이어서 박관용 전 국회의장님, 임채정 전 국회의장님, 정의화 전 국회의장님 세 분의 종합 토론이 이어진 후에 정세균 국회의장님의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원기 전 의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김원기 의장님께서는 제17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십니다. 토론 시간은 5분입니다. 87년 체제 이후에 개헌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제일 먼저 개헌을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먼저 왜 개헌에 일생을 헌신하겠다, 바치겠다 하는 그러한 결의를 하게 되었는가 하는 동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30년 넘게 정치 일생을 살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국회와 정치인, 우리 정치권에 대해서 어떤 분야보다도 극단적인 불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서 정치가 조금씩 사실상 발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그것이 오히려 더 호전되지 않고 더 악화되는 이런 현상 속에서 참으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치가 개선은 상당 수준 되고 있지만은 모든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 이것 때문에 이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의 가치의 중심은 어떻게 하면은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느냐, 이것이 가치의 중심이 돼서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도 대화와 타협, 협상의 정치가 아니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 선거의 유리한 고치를 점정하기 위한 이러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관용 전 국회의장님, 김원기 전 국회의장님, 임채정 전 국회의장님, 김형호 전 국회의장님, 정의화 전 국회의장님,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님, 이홍구 전 국무총리님, 박주선 국회 부의장님, 이주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국회 개헌특위위원과 내외 귀빈 여러분, 69번째 제헌절을 맞이하여 국회가 준비한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데 대해 국회를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헌법기관장으로서 우리 헌정사를 이끌어 오신 원로 여러분을 모시고 30년 만에 추진되는 개헌에 대한 고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1948년 7월 17일 제헌국회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 재민의 원칙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로부터 69년이 지난 오늘 민의 광장인 국회에서
새로운 헌정 질서를 논의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원로 여러분의 경륜과 지혜를 바탕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개헌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지 함께 숙고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대토론회를 계기로 앞으로 각계에서 개헌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논의 수준도 한층 더 깊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세기 첫 개헌이라는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 대한민국은 거센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부단히 앞을 향해 전진해 왔습니다.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빛나는 성취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밑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도 날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역사의 경랑을 헤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시스템도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까닭입니다.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은 시대적 상황에 맞게 다듬고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최고 규범으로서의 권위와 실질적 효용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헌법 질서를 통해 낡은 국가 시스템을 혁신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오늘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서 개헌은 더 이상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개헌 추진의 3대 원칙도 밝혔습니다.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이 그것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권력의 요구에 의한 개헌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4.4 5.18 개헌과 유신 개헌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헌은 권력이나 특정 정파가 주도하는 개헌이 아니라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국회의장으로서 개헌의 성공을 위해 모든 역량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지난 상반기 유례없는 가뭄으로 우리 사회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기후제라도 지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사막에 사는 인디언들이 기후제를 지나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합니다. 혹시 그 이유를 아십니까? 비가 내릴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간절함과 끈질긴 노력이 개헌 과정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촛불 시민혁명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의 간절함이었습니다. 이제 국민의 부름에 우리 국회가 응답할 때입니다. 부디 오늘 대토론회가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싹틔울 단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의 기조 연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회 사무총장입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진행된 개헌 논의의 배경과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지난 2008년과 2014년 국회의장 직속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두 차례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2008년에는 1년여에 걸친 연구 끝에 개헌의 필요성과 개헌의 기본적인 방향을 밝혔으며 2014년에는 구체적인 헌법 개정안을 조문 형태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단체를 포함한 각계각층에서도 개헌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화문화 아카데미, 나라 살리는 헌법 개정, 국민주권회의, 지방분권, 국민행동과 같은 단체는 분권을 지향하는 개헌안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제20대 국회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개헌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님은 취임 일성으로 새로운 시대 정신을 담아내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올해 초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여야원 36명으로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위는 지금까지 14번의 전체 회의와 11차례의 소위원회를 열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청회를 2차례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을 구하고 24개 시민단체로부터 개헌에 관한 목소리를 들었으며 여러 헌법기관과 대선 후보의 의견도 청취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국민 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하여 11차례의 지역별 국민 대토론회를 비롯하여 원탁토론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각계 전문가 53명이 모인 자문위원회를 개헌특위 소속으로 구성하여 80여 차례에 이르는 회의를 개최하면서 다양한 견해를 수렴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지난 반여년 동안 개헌특위에서 논의된 현황을 주요 사항별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권 보장의 강화입니다.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안전권, 정보기본권 등과 같은 새로운 권리를 신설하고 기본권의 성격에 따라서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권력 구조와 관련하여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한을 나누고 국회의 책임과 기능을 강화하여 권력 분립을 확고히